반갑습니다. 이승입니다. 또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애국자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되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대한 대로 잘 부응을 해야 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시설도 너무 좋고 앞으로 여기서 우리 호남 지역에서 애국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기풍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개 주제인데요. 하나는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과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하고, 하나는 또 지금 이 마을이 위험한 실상에 대한 얘기, 지금 마을 전쟁에 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애국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보면 잎을이나 장가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될 수 있는 대로 제거하고, 그러니까 나무 잎을 제거하고 장가지를 제거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뒤에 감추어진 원줄기, 이 나무의 본질이 보이게 되듯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혼란한 많은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들을 하나씩 자꾸 털어내고 제거하다 보면은 그 뒤에 근본적인 본질적인 실체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상 문제를 본질적인 그 부분을 잘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그게 무엇이 본질인지, 그리고 그 본질을 보고 나면 바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볼 때 너무 앞에 드러난 시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중시하지 말고 그걸 자꾸 털어내고 그 공통분모 또 그 본질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역사,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많은 위기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에 있어서 거기에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잘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위기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현 정세는 찾아보면은 저는 바로 사상적 갈등, 체제 갈등, 근본적인 대한민국 앞에 놓여져 있는 체제 위기를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않으면 현상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해석하면 판판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체제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고 다른 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 이 두 개의 체제 대결에서 이제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양 세력 간의 치열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모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체제 위기의 실상은 어떠냐 하면, 제가 볼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시작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이데올로기의 어떤 이제 본질이라고 말을 해왔지만, 지금 어느새 자유민주 체제를 허물고 공산사회주의로 가려는 세력이 모든 진지를 장악하고 이제 그들이 정권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현상이 어느 정도냐 심각하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구분응선을 넘어 제가 윤석열 정부 때만 해도 공산화로 가는 구분응선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이미 그걸 넘어 이미 대문이 열리고 공산화로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미 통과해서 질주를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체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넉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느냐,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약간 좌파로 기울어진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낙관하신 분들은 지금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은 근자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부터 등장했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등장했다거나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극히 없는 사람이다. 사상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는 사실상 100년 됐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18년 바로 그 다음 해에 우리 민족 속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 사상이 이제는 임시정부로 침투했다가 이제는 1920년대 되면은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서 치열한 이제 좌우위가의 대립이 어떤 전체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됐고 해방된 직후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공산국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이냐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11대구 폭동사건이니 또 1948년도에 제주 4.3 사건이니 이와 같은 피를 흘리는 어떤 좌우익 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지만 바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불법 남침을 하는 그런 어떤 피 흘리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일어난 그 수많은 그 어떤 전쟁의 상흔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때 미국과 자유민주 진영의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체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유교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하나가 있다면 수많은 피를 흘린 대가로서 얻은 게 있다면 공산주의는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 어떤 사상적 통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희미한 환상을 가졌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제 정말 사상적인 실체를 깨닫게 되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공산주의와 거리를 두는 그렇게 됨으로써 세계 질서가 냉전 질서로 이렇게 재편되는 계기도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사상적인 독일성을 가진 이제 국민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1970년, 80년대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대학가에서 군부 정권에 대한 독재 타도라는 명분 아래 이제 공산주의 세력, 특히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들이 이제 80년대 중반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대학의 좌익운동권을 주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1987년도에 이제 60항쟁이라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위명 아래 어떤 반체제 운동이 성공을 거두고 그들이 민주화의 기수라는 탈을 쓰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착각이 버무려져 가지고 그들이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진지로 다 확산이 되고 40년 동안 그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갔어.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 사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제 급기야는 체제를 바꾸는 그런 막바지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볼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양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와서 일어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그 다음에 대결을 치열한 그런 피 흘리는 대결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망각하고 역사적 인식을 망각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 판판이 틀리게 되어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 체제 위기의 본질은 결국은 어디로 딱 들어가냐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바로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사상을 따르는 바로 그와 같은 반체제 세력, 이른바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진지를 장악하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바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현상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주사파 종북 세력들은 다 그냥 하나인 줄 알지만 엄밀히 들어가 보면 많은 갈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보면은 주사파라고 해도 1980년대 정대협식 주사파, 그러니까 자생적인 그런 형태의 주사파가 있는 반면, 그 다음에 1990년대로 들어오면 한총련식 북한과 소위 간첩들하고 연결된 그런 주사파도 있고, 그 중에서 더 강력한 경기도 연합 이석기 그룹과 같은 그런 주사파도 있고, 그 다음에 전향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반쯤 전향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전향하지 않는 비전향, 그냥 살아있는 어떤 그 종북 세력이고 진성 종북 세력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갈래를 두고 문제를 분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완전히 살아있는 종북 세력. 자,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거든요. 전향한 사람은 조금의 어떤 왜곡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심각하다기보다는 실제는 전향하지 않고 살아있는 북한과 연결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실천연대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그들의 압수물에서 나온 북한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문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장군님 품이 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녀 민중도 자유로운 장군님 사랑의 품에서 복락을 누릴 그날만을 고대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적화통일의 날. 그 다음에 누구란 말이냐? 그리운 우리 장군님과 남녀 민중을 갈라놓은 놈이 누구란 말이냐?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날이 뭐겠습니까? 적화통일의 날이죠. 자, 장군님께서 선저 부르십니다. 어서오라 어서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동포들아. 자, 이러한 충성맹세문을 가진 사람이 과연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설마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북한에다 갖다 바치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충성맹세문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2012년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진당 이석기 또 그와 관련된 경기동본 연합 세력들, 그러니까 통진당 세력이 민주통합당의 도움을 받아 13명이나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이제 5월달 총선 다음 달 통진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아주 그냥 당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통진당 내분 사태라고 할까? 거기서 5명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분 사태 가운데 언론에서 많이 이제 2, 3개월 동안 통진당 내분 사태를 보도했어요. 그러다 보니 1심의 사건, 2006년도에 있었던 1심의 간첩단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 2011년도에 적발된 왕재산이라는 간첩단 사건하고도 또 뭔가 연계된 측면이 있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민혁당이라고 우리 김영환 씨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서 91년도 서울대에서 만들어진 지하혁명당 민혁당하고도 뿌리를 두고 있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진보당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진보적인 좋은 정당인 줄 알았더니 북한하고 연결된 종북 정당이었네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사건이죠. 그때 바로 이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이종철 씨가 TV조선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대 총학생회장을 한총련에서 활동을 했고, 자기하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통진당 내부의 주도권을 가진 당권파,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이런 세력들 쪽으로도 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종북 세력이라 하면 일반 국민들은 마치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도의 세력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종북 세력 주사파는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이다. 전복이라는 건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의 조국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종북 세력, 진성 종북 세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요, 모든 판단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분석하고 오늘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제가 김영환 씨가요, 2011년도 8월 달인가 그때 이제 어떤 중앙의 신문지에 이렇게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 통진당하고 민노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를 2012년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를 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그것을 보고 김영환 씨가 했던 말이 뭐냐면 민노당의 핵심 세력이 정치권이나 정부의 핵심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치명적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김영환이 누구예요? 바로 민혁당을 만든 사람이고, 지금 주사파의 핵심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특히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그로서 지금 그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인지를 예측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그 김영환이가 주장했던 치명적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세력들이 지금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통진당 세력이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정권을 지금 이루는 하나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으니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과 이에 관련된 내란 프레임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을 했는데 이 비상경을 했는 것이 과연 내란인가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지금 언론이 선동하고 정치권이 선동하니까 그 본질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주장한 언론의 내용대로 그냥 피상적으로 머릿속 꽉 박혀가지고 현상을 분석하는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상계엄은 작년 12월 3일 날 선포가 됐습니다. 자, 선포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할 때 과연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그 본질이 뭔지를 보려면 과연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뭐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는지도 모르고 일반 국민들이 자의적으로 아니 전쟁도 아니고 뭐 반란도 아닌데 갑자기 평온한 시절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비상계엄군을 막 투입하는 거 이거는 미쳤나? 아니 지금 이거 뜬금없이 왜 비상계엄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 일반인의 생각이고 국가의 정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정세 판단을 한 대통령으로서 과연 그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만약 그게 분석해봤는데 이게 영 엉터리야 이거는 이유가 안 돼. 현실적으로 안 맞아. 그러면 그게 뭐 친위 쿠데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정확하게 맞다면 그거는 내란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 정말 100% 완전하게 무결하게 맞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면 실체적인 절차적인 부분이 약간 하자는 있을 수 있겠죠. 왜? 우선은 뭐냐 비상계엄 하기 전에 국민을 좀 설득을 더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전혀 없이 그냥 막 이 올가미를 덮어 씌워가지고 내란법으로 내란 수배로 영구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 이런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되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앞으로 영구히 우리 민족은 향유할 수 없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사실인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는 것이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12월 3일 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국회를 장악한 후에 그것을 진지로 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한다. 그게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상계엄이 옳았느냐 틀리느냐를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두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두 가지 이유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진지로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빨리 우리는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종북 세력이 어떻게 국회를 장악했나? 실제 장악했나? 아니면 장악했다면 어떻게 장악했나? 우선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첫째, 저는 제가 지금 국정원 직원들을 가르치는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을 가르쳐 왔고 종북 세력에 대해서 지금 18년째 사실은 책도 한 20권 쓰고
또 가르치기 강의하기를 또 뭐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다음 연구도 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은 두 단계로 국회를 장악합니다. 첫째 단계는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차 단계가 있고 거기서 실패한 후에 그 이후에 2014년도 뭐 13, 14년도부터 그 다음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2단계 이제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1단계 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 6월달에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어요. 북한이 볼 때는 이제야말로 그동안에 남북이 대결 구도로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하고 남한이 이제는 평화 모드로 가고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남북을 교류하게 되면서 남한 국민들의 이제 대북관이 완전히 이제 슬슬 와해가 되고 이제는 이제 반공의식 북한에 대한 반복의식이 이제 해치가 되니까 이제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력 남침에 의한 공사나 보다는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을 만들고 또 그 정당 후보를 발전시켜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방법으로 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바로 종북 세력들한테 지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2001년도 3월 달에 이런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라. 그 말은 종북 세력들이 이제는 민노당 PD 계열이 만든 민노당 안으로 침투를 해서 그 당을 장악하라. 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3월 달에 지령을 받고 몇 달 지난 뒤에 바로 전국연합 NL계의 어떤 전선체인 전국연합 대표자들 한 700명이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람원 수련원에 모여가지고 700여 명이 회합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 북한의 지령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 방향을 정할지 전략 현수를 협의하는 아마 모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일명 군자산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한 주체의 핵심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3년의 계획은 뭐고 10년의 전망은 뭐냐? 그러면 3년의 계획은 단기 계획인데 우리가 빨리 민노당에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년의 전망은 뭐냐면 당을 장악한 후에 우리가 점점 당을 발전시켜서 2012년도 대선 10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떻게 하냐? 북한하고 연방제로 적화통일합니다. 지금 그런 어떤 세 가지의 목표를 정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로 보면은 민노당이 국회의원 하나도 없잖아요. 2000년도 1월 달에 만들어진 정당이고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정당을 그들이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한다는 건 뭐 쉽지만은 정권을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불구하고 2012년도를 보니까 이야 정말 될 뻔했어요. 왜? 민노당이 통진당으로 확장한 후에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문재인이 이제 이끄는 통합민주당하고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보니까 이게 그냥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기묘묘한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벌써 10년 전에 그와 같은 방법을 구상하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고 했는 그런 어떤 세력입니다. 실제 이와 같은 노력은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다. 3년 만에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2004년도에 총선에서는요, 민노당이 국회의원 10명을 얻었어요. 2006년도 초에는 바로 통진당 그 종북 세력의 진성 종북 세력인 이석기의 경기동부 연합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1심의 간접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민노당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 그 민노당의 당권파 경기동부 연합이 그 이후 한 번도 당의 당권을 빼앗긴 적이 없고 지금까지 계속 장애는 어떤 어려운 상황은 있었어도 모두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중심 정치 세력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 총선을 앞두고 그때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계선이라는 간첩단의 북한의 지령문을 보면 그때 이제 왕계산이 2011년도 8월달에 8월달에 그 국정원에서 적발되고 보니 그 안에 지령문들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는. 그래서 실제 그 지령에 따라 그러니까 진보대 통합정당, 통합진보당이라는 걸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야권연대하라고 돼 있어요. 실제 야권연대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그 이듬해 2012년도 4월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바로 이 종북 세력들 원로들하고 다 모인 자리에서 민주당과 그다음 진보당의 야권 연대 결성식이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 통진당이 13명이나 당선되고 국민 지지율 10.3%를 얻는 초유의 그런 결과를 낳았죠. 자, 그랬으니까 이제는 통진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이 12월 달에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는 당연히 이루어질 걸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바로 다음 달에 있었던 바로 통진당 내분 사태 때문에 지금 국민들한테 언론에서 막 그냥 2-3개월 동안 이 내분 사태가 보도되면서, 이야, 이게 종북 세력이 진보당이 좋은 정당이 아니고 종북 정당이었네 라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서 10.3% 이르는 지지율이 2-3%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 연대가 깨지면서 문재인 후보 혼자서 나갔어. 박근혜 후보하고 그냥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근소한 차로 박근혜 후보한테 졌죠. 오전에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들어가지고 지금 그 실상을 알게 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그냥 투표장으로 막 몰려가면서 결국은 그 골든 크로스 일어나서 겨우 이게 전세가 역전됐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 통진당 내분 사태가 없었으면 10.3%에 이르는 통진당하고 그냥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막상막하였거든요. 그 두 민주당하고 통진당이 10.3%의 통진당이 그냥 바로 붙어가 아무 문제 없이 대선까지 갔더라면 100% 저는 100% 야권 연대팀이 이긴다. 그랬으면은 문재인과 이석기의 공동정부가 되면은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하면은 그거는 이석기가 잡는 거는 그냥 명확관하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2008년도 광우병 사태도 그렇고 좌파 단체가 뭐 그냥 좀 헛수도 포함해서 1,800개 단체라 그랬거든요. 민노총, 정교조, 무슨 범민연 막 해가지고 한 1,800개 단체가 있었다 하고, 뭐 그다음에 적게 따져도 한 1,500개 이런 단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주도권을 정치적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민노당, 통진당이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민주당은 견인 대상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지금은 달라졌죠. 그 다음에 배후에는 북한이 있잖아.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통진당이
정권의 주도권을 잡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 당시의 존재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이석기 경기동부 연합이 그야말로 정권을 만약 주도권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 사실은 대한민국은 북한이 정권 잡은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었습니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어려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전혀 모르고 그냥 골프장 가고 해외여행 가고 즐겼죠. 결국은 그때 그런 상황의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겪게 되는 거죠. 조금만 국민들이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국민을 깨웠더라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것을 두고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제는 알고 그 다음에 이웃 주민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가일청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더 고난이 왔죠. 2013년도에는 이석기의 경기동부에 이석기의 아로 사건, 이석기가 관리하고 있던 지하 조직, 아오로라고 그러는데 이 지하 혁명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북한이 남침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자 이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이 남침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내응해야 될 것인지 협조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다가 그 내부의 어떤 한 사람이 야 녹취를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해서 국정원에 갖다 주는 바람에 이 실체가 드러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석기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8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고 그 여파로 2014년도 12월 달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석기 경기동 연합이 주도한 통진당이 해산되는 그런 사태를 맞았죠. 그 많은 분들은 통진당이 해산되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종북 세력의 이제 진지가 무너졌으니까 괜찮다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야죠. 어디로 갔냐? 성남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석기의 바로 터전이 성남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은 어디 나왔냐? 저 용인에 있는 외대 용인 캠퍼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주사파의 가장 지금 성골이 나온 학교라고 할 정도로 거기가 완전 주사파의 산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남과 용인 지역으로 가서 이재명 그 성남시장과 함께 같이 이제 세력을 이제 넓혀서 결국 민노총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경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오늘 같은 대한민국의 이제 상황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초기에 1기 때에 2001년도에서 2012년도의 관계에서는 민노당이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관계라면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들이 실제로 이제는 야권 연대가 아니고 그들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는 단계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22년도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제 이재명 세력이 바로 성남 세력들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민주당 이낙연 정통 민주당 세력들은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대선을 이기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딱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워낙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아니다.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각 이제 민주당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것도 올라왔네요.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통제를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위기의식에 이
예측은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고 하는 그들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로 대선이 끝난 후에 이낙연 2024년도 총선을 겪는 과정에서 이낙연 정통 민주당 세력은 이 민주당 둥지를 빼앗기고 다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완전히 다른 정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북 세력들이 둥지를 빼앗는 것은 원래 동유럽이나 중국이나 모든 세계 공산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다 둥지 빼앗기는 그런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그들은 둥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종북 세력도 이미 그랬죠. 그런데 처음에 뭐냐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종북 세력이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PD결이 만든 그 민노당의 둥지를 빼앗아가지고 2008년도 3월달에 민노당을 만들었던 누구요? 심상정 그 다음에 노회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만든 당을 빼앗고 울면서 나가서 진보신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민노총도요. 원래 귀족노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경기동부연합 출신 바로 양경수가 바로 비정규직 그 모든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실제 그 민노총의 주도권을 장악해버렸어요. 둥지를 빼앗아버렸어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해서 둥지가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그 증거에 있었던 민주당과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정당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종북 세력 중에서도 전대엽식 종북 세력들 말하자면 자생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던 세력들은 완전히 이제 문재인 세력이죠. 그거는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고 한 총련, 경기동부연합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천권을 주도하면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의석까지 싹 장악해버림으로써 친명 일색정당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요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큰 사상적 줄기, 체제전쟁의 줄기라면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방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은 어떤 세력이고 그들은 어떤 전략 전술로 나오는지를 모르고서 대응하는 거, 우리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백전백패 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왜 이런 일을 똑같이 당하냐? 예, 우리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지 않고 사상적인 어떤 공부 없이 그냥 똑같은 그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종북 좌익 세력의 용어 혼란 전술이나 프레임 전술과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을 철저히 연구를 하고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요. 지금 내란 프레임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부 비상계엄의 어떤 과정 속에서 있는 실체적 절차적인 약간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내란일 수는 없는데 그걸 내란이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사형을 부여하려고 하고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면 그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내란 수괴로 처벌을 완료하고 나면 자 그렇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둥지는 뭐야? 국민의힘당이지. 너희는 내란 정당이잖아.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헌법 바꾸고 200석 넘겨서 헌법 바꾸고 그 다음에 헌법 바꾼 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 인민민주주의 이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적폐청산 활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제 제거당할 것이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 7사람이 지금 비상계엄을 잘못해가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과하자.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비상계엄을 찬성 안 했다고 그렇게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예,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 지금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 동안 그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실체를 감추면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끝없이 노력해봤던데 이제는 모든 목표를 다 이루고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여기서 손을 놓고 멈춘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 국민들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 지금 대한민국 정세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무사안이라는 태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우리 내부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이거는 본질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안 했으면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질이 뭔가.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란군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면은 그걸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안 했다. 나는 비상계엄 찬성 안 했다. 이게 아니고 바로 우리는 그냥 역프레임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내란 세력. 그 근거를 찾아내야 된다. 자, 왜냐하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 지금 내란 프레임을 지금 주도하는 세력,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 이재명 세력의 모든 어떤 총합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사상적 특징이 뭐냐고요. 모든 문제를 풀 때는 현재 이 체제전쟁 상황이나 사상전쟁의 이 어떤 전선에서는 문제를 풀 때 사상이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봐요. 그거에서 보면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나? 생각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이재명 세력의 이종국 실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초짜 이재명 후보가 나왔죠. 그때 이제 민노당이 사실은 성남을 기반으로 한 얼마나 뿌리 깊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적 한계, 그러니까 민노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자기들의 후보 김미희 후보를 사퇴시키고 바로 이재명 신출력이 이재명을 밀었잖아요. 그리고 당선됐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이제 그 민노당 그 경기동부 의원하고 도움을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바로 경기동부의 김미희를 인수위원장으로 내세우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인수위원 이제 사람들을 경기동부 연합으로 많이 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앞으로 이루어날 이제 시정은 결국은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은 바로 이석기 경기동부 연합이 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성남은 바로 이재명과 경기동부 연합의 양대 어떤 세력이 공동 통치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 기반이 바로 통진당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정치를 이 지금 정치 세력을 회복하고 지금 더 확장하는데 큰 자양분 역할을 했다,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지금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경기동부 통진당 세력이 누구냐고요. 누구?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2006년도 1심의 사건 때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요. 1심의 모든 그거를 당권을 장악하도록 하는데 북한이 다 일일이 도와주고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단계에 왔으니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종북 사상 그 다음에 이 그야말로 종북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을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수개를 몰아가지고 지금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 아니다 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혁명 세력이잖아. 공산주의인이 지금 북한의 주체 사상의 사상의 본질이 뭡니까? 대남 혁명 사상이잖아. 어떻게? 미국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적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혁명 사상을 가진 세력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통치 세력이 아니면 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북한과 연결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혁명 사상을 가졌네. 정부를 전복할 사상을 가졌네.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는데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네.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 내란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이게 그 사상적인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실제 뭐냐면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후에 했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행정부 마비시키고 사법부 마비시키고 지금 막 그냥 법을 막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법의 지배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그런 표현의 자유니 종교의 자유니 이런 걸 막 파괴하고 하는 것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 볼 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마음이 없고 파괴할 마음이 있는 반체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뭐라고요? 혁명 세력이고 바로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이런 사상적인 근거로 역공을 치켜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야. 왜? 공부를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항상 하면 우리는 아니다 내란 아니다 이런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고 있다. 그다음 저는 지금 내란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공직 내 반란이 빈발하고 있는 측면을 저는 봅니다. 뭐냐면 이제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12월 5일이면 불과 하루 약간 남짓 넘었을 때 하루 지난 뒤에 바로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전쟁의 군주를 꿈꾼 바로 친위 쿠데타라고 딱 정의를 해줬어요. 아침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친위 쿠데타라고 정의한 최초의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아직 그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앞에서 딱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내란 세력으로.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고 딱 정의를 해주자마자 그 다음 일사천리로 내란이다 내란 수계다 막 이렇게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 하니까 이제 저는 공직 내에서 반란 현상이 빈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등장한 후에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도 한 5월, 6월, 7월 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전복됐다고 내가 말했어요. 정부가 전복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우파 정권이 이제 등장했으니까 아이고 문재인 참 정권 5년 동안에 내가 참 시위에 나온다고 너무 힘들었다. 이제 좀 쉬자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시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시위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정상국가가 된 줄 아십니까? 지금 정부가 전복된 상황입니다. 이제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강의했던 영상들이
그때 한 3일 뭐 며칠 상간에 그냥 100만 명이 보는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근데 사실은 그게 전복이 됐다는 말이 뭐 확인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을 하고 바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작년 12월 3일 날 그리고 이틀 지난 뒤인 12월 5일 날 바로 대통령 밑에 있는 경찰 조직에서 140명에 대한 대규모 수사단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단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수사단을 만들고 공수처에서 수사단을 만들고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통수권자가 누구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언제 직무 정지됐냐 하면 12월 14일 날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 전까지는 버젓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밑에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그도 대통령의 명령을 항명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달려들었다고. 이걸 뭐라고 봐야 돼요? 이건 반란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경찰은 따로, 검찰은 따로, 공수처는 따로가 아니고 그야말로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가 지령을 내렸다는 거죠.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어떤 지령의 근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그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홍장원의 뭐 메모 사건이 또 곽종근이의 어떤 이런 증언들이 허위 증언들이 일어나고 또 등등등등 일어난 이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그게 그냥 자기가 기억력의 착각을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상당히 조직적인 어떤 이런 개입에서 허위 진술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이게 대통령한테 지금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운 게 상당히 조직적인 어떤 내란적, 반란적 어떤 형태를 띠고 지금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모스탄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7월 달에 와서 했던 말이 뭐라고 하냐면 윤 대통령 보고 내란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란으로 모든 세력이 쿠데타 세력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든참도 작년 11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조작된 절차에 따라서 또 위증한 증언으로 파면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이게 이미 외국인조차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항들 내란으로 모는 이 과정들이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좀 더 이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12월 3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 12월 3일 날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선포된 날인데요. 그때 비상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밤 10시 반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그 비상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한 거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엄군이 와보니까 이미 벌써 국회는 한 3, 4천 명이 쫙 그냥 국회 안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예, 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제 소위 당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알았지? 예, 미리 이 정보를 다 입수해가 사전에 다 비상연담만 통해 차가 대기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단순히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법적인 지금 내란이구나가 아니고 이미 정보를 알고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다음날 12월 4일 날이 됐는데요. 이야, 전국적으로였잖아요.
윤석열 내란범 윤석열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국적인 막 시위가 일어나요. 이미 사전에 철저한 대리 태세와 전략적인 어떤 이 준비 작업 없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 이 정도로 보면 당일날 벌써 이미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할 줄 알고 쫙 뭐냐 사전 스케줄 다 하고 아마 이것을 토끼몰이를 하려고 쫙 준비 작업을 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그날 뭐 얼마 전에 준비했다기보다는 언제부터 준비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선될 때부터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과 동시에 만들어지고 즉각 행동에 돌입해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이미 해놓고, 그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무정지가 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180회나 시위를 이미 해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미 윤 대통령 출범과 동시에 계속 끌어내리기 위한 준비했던 것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내란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총선, 2024년 4월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당이 뭐 2월 달만 해도요 이미 오차범위 밖으로 이긴다고 했어. 막 야호 그러면서 이건 우리 이겼다 그러고요 막 그냥 너무 좋아했어.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환호할 때 아니다. 다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지금 막 무슨 복권 지금 뭐 그 생각하듯이 막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저는 어딜 봤냐? 그거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들은 지금 무슨 작전을 펴고 있나를 관찰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2000 총선 바로 전에 2023년도 11월 3일 날 조국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총선은, 다가오는 총선은 이수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했던 하깃진으로 공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보고 바로 알아먹었어요. 하깃진? 임진왜란 때 외적 그 외선을 둘러싸고 이렇게 학의 양날개처럼 딱 펴가지고 전선을 포위해서 만약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괴멸시키는 작전. 하깃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 2012년도 그때 바로 민주당과 그 다음에 진보당, 통진당 있잖아요. 통진당하고 야권 연대를 했던 그 연대연합의 전선이 있잖아요. 이거를 확장해서 앞으로 엄청난 이 많은 좌파 정당들을 하고 연대연합에서 집중적으로 국민의힘당을 괴멸시키려고 하는구나. 내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어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보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촛불 세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몇몇 쫙 포진했는데 아마 이거 연대연합 해가지고 앞으로 괴멸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 그 다음에 2024년도 2월 3월쯤 되니까 이게 다 그림이 다 나오더라고요. 2월쯤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겁니다. 그때 강의할 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연대연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가 결국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거라고 내가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총선에서 뭐냐면 이 사상전을 하는 총선이면 사상전에 대한 그들의 전략 전술을 관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부정선거와 함께 대패로 끝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주목하라고요. 연대연합도 그렇지만 저 위에 있는 촛불 세력들이 이제 그 전선 하나의 중요한 세력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정말 점선으로 들어서 해놨는 데가 뭐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비례 의석을 나눠줬어요. 뭐냐면 진보당한테는 3석,
새진보연합 기본소득당 같은 그 진보연합한테 이제 새진보연합한테는 3석을 주고 촛불 세력한테 4석을 줬다고. 그런데 촛불 세력한테 국회의원 의석을 4석을 준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예, 그것은 총선이 끝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대중 촛불 집회를 할 때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자는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에다 3석 주고 새진보연합 3석, 연합정치시민회의라고 촛불 광장투쟁 세력한테 4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의석을 배포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후에 윤 대통령을 탄핵할 때 이들이 한 표라도 이탈표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있어도 이 사람들 내에는 이탈표가 없었던 것은 이미 사전에 이거를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모종의 이 모든 절차를 이미 총선 때부터 다 계획을 잡고 그들을 운명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다 돌입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3일 뒤에 바로 5개의 야당과 그 다음에 촛불 세력이 같이 연합적인 시위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윤석열 탄핵, 그때 윤석열 탄핵이 나오거든요. 탄핵. 윤석열 탄핵 그날까지 굳건히 투쟁하자 탄핵의 총력을 다 느꼈습니다. 자, 그런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란 프레임을 대응하는 것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엉망이 된 이유는 프레임 전술에 대한 사상적인 어떤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우익의 나라이잖아요. 우익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들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뒤집어졌느냐 하면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좌익들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과거에 우리 해방 직후에는요, 우리 사상 진영을 뭐로 했냐면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했습니다. 좌익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 우익은 자유민주주의 지향 이렇게 했는데 1990년 전 동북 공산권이 무너지는 그 전부터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이 휙 나와가지고요.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 계속 이제 이게 전파가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어느 자기들이 여기 그냥 진보 보수 딱 그랬는데 한 10년쯤 국민들한테 요 프레임을 집어넣으니까 정치 선거판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는 무엇이고 보수는 무엇이냐? 자, 2009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 보고 진보가 당신은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보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37% 가까이 진보라고 말했고 중도가 34%, 보수라는 사람은 24%밖에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되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2000년도에 2000년 당시만 해도요. 민주당 보고 보수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수 양당 체제라고 했어요. 한나라당도 보수정당, 민주당도 보수정당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제는 진보가 36%, 중도가 34%, 보수가 24%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진보란 보수란 말이 아주 이제는 막 정말로 아무도 안 들어가는 청년들은 다 기피하는 이런 어떤 네이밍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진보 보수를 가지고 선거를 하면 이제 보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10몇 년 만에, 10년 넘어 만에 완전히 인간의 국민들의 의식 체계가 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걸로 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진보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뭐라면 나아갈 그런 뭐 좋은 이미지,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세력. 보수는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 꼴통,
이런 이미지로 이미 네이밍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선거를 하다 보니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와 있냐 하니까 보수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중도로 오고 그 다음에 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진보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이 진보하고는 이렇게 연합을 해도 보수하고는 연합을 안 하는 이런 현상이 만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얼마 동안 90년 전부터 시작해가 2000년, 2010년, 2020년, 30년 동안 있잖아. 이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쳐다보도 안 하고 이미 자기들이 만드는 프레임 가지고 계속 선거판을 짜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데서는 선거판 어떻게 짜냐? 아, 지금 보수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중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없이 우리는 분열되고 우리의 어떤 전사들을 점점점 정치판에서 배제하는 이런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만든 프레임에 계속 이용당한 결과로 이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우익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산업화도 성공하고 모든 게 다 이 지금 우익들이 만들어 놓은 이 판에 젊은이들이 다 기피하는 정당으로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만든 진보 보수란 프레임의 해악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이 진보 보수 프레임을 무력화하고 대책 무력화하는 방법. 그러면 이것을 새롭게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 프레임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몇 년도 됐을 때 이제 어떤 모 대학교에 ROTC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학생들 보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100여 명쯤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중에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60%가 바로 슉 들더라고요. 자신 있다 이거예요. 60%는 들었어요. 그래서 난 내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라 그랬더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 괜찮아 여기 뭐 수업인데 뭐 그랬더니 저한테 막 들기 싫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 5초, 10초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안 들고 진보대 이렇게 들더니 이렇게 드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려. 자,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진보를 손탁 드는 사람 보고 왜 들었어? 진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나아갈 증거. 지금 사전에 보니까 보다 발전된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다. 이렇기 때문에 진보라고 들어도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다. 고개를 다 끄덕거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보수를 왜 안 들었냐 그랬더니 진보를 거부한 수구 꼴통 뭐 들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니까 안 들었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진보를 거부하는 세력이 한테 드냐 이거예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내 말을 좀 들어봐. 지금 진보라는 말은 사전에 있는 거 말고 정치학적 의미에서 진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해요. 자본주의 체제를 멸망시키고 공산주의로 가는 게 역사의 진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좌익들도 다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을 진보 세력이라 한다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알고 유럽도 알아. 미국 사람들 보고 진보 세력이라고 말하면 너 소셜리스트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보고 미국은 뭐라 부르냐? 진보라고 안 불러준다. 그럼 뭐라고 부르냐? 레디컬스라고 부른다. 과격 세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 주산자산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를 과격 세력이니
극좌 세력이 이리 안 불러주고 왜 진보 세력을 불러줘?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상을 몰랐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자 다시 물어보겠다. 진보 세력으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듣냐고 물었더니 몰랐죠. 아하, 우리나라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사상 공부를 하도 안 했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용어 한 번 딱 5분만 설명했는데 이미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진보 그룹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 용어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정의만 해줘도 이렇게 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둬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어버리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진보 그룹 안에서 완전히 일순간에 이탈해버렸어요. 그래서 진보 세력은 좋은 세력이고 보수 세력은 진보를 거부하는 퇴보 세력이라고 잘못 알았던 사람들이 대거 순식간에 이탈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결국 어딘지하면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남은 거는 뭐냐면 말은 안 했지만 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아. 이런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소수만 남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한 100%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싫어. 이걸 반드시 무너뜨리고 시장경제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룹의 국민들의 숫자는 프레스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 10% 이하?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냐고? 무개념. 무개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민 맞아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참 희한하네. 그러면 이 좌익들을 명확하게 이 반세제 인물들은 10% 이내가 더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더 넓다고 생각.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또 자경적인 사람도 있고 약간 삐딱한 그렇죠? 이런 사람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도 자경적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좋은데 나는 자경제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뒤섞여 있다. 이것을 우리는 진보 그룹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적대시할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모르는 사람들 속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뭔가 세탁을 해가지고 가르치면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구나 하는 전제는 좀 가질 수 있나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시 물어봤어요. 자, 실명제로 물어보겠다. 사상 실명제로 물어보겠다. 공산주의 좋은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안 들어. 사회주의 안 들어. 그럼 자유민주주의 좋은 사람 들어. 다 들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된 진보 보수 이 어떤 그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막 그냥 저놈은 말이야 좌빨이야 그러고 막 공격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정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면은 없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새롭게 지금 대한민국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구분해야 될지 새롭게 깊이 고민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좋은 사람 하니까 거의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적다. 그래서 사상 실명제로 하면 혼란이 적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세력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했더니 자, 대한민국 세력 손들으라고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한민국 세력 손들으라 안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혼란이 적구나. 대한민국 긍정하냐 부정하냐. 지금 미국이 마가 운동이 하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운동은 결국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게 뭐냐? 이게 초등학생도요. 너 대한민국 좋아 안 좋아? 금방 알아먹더라. 혼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전세를 역전하는 근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앞에 프레임에 대한 정확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을 깨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잘못 생각은 뭐냐면 특정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 똑바로 안 하냐? 국민의힘당이 똑바로 안 하냐? 왜 나라를 이따위로 만드냐? 지금 자기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요. 전부 다 대통령이 해주기를, 정당이 해주기를, 특정 인물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시간 지났어요. 1988년도 그때 주사파들이 대학생이었는데도 양동환 교수님, 우리 한국의 우익 사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시잖아요. 그래서 순천분입니다. 순천분.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현대공론에 글을 쓰시긴 했어요. 지금 그때 주사파가 대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세에서는 이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그들을 제압할 수 없다. 이제는 민간 우익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30년의 세월,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얘들이 정권까지 잡고 당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특정 인물 정부가 해줄 거라는 기대를 왜 하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뭐냐면 이 사상적인 체제 위기에 대한 실상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특정 인물, 특정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나서야 돼요.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우리가 지금 독재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유권자에 의해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지방법 뽑잖아요. 그런데 그 뽑는 국민들이 올바른 유권자로서의 행동할 수 있는 의식을 안 갖고 이 투표를 행사하면 그거는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재명 현재 있는 이재명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이 종북 세력들이 드글드글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만들 수 있겠어요? 국민들의 깨우침 없이 안 됩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여의도에 모여서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할 게 아닙니다. 본질을 우리는 보고 지금 결국 국민들의 깨우침 5,200만 명 머릿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위기 상황을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전투체제 그거를 갖추는 노력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체제전쟁인 줄도 모르고 남이 했겠지. 그래 나는 몰라. 전부 다 몰라요. 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중에 그 눈물을 피눈물을 흘려야 될 거는 우리가 다 스스로가 당해야 되지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와 같은 관중석에 앉아가 구경만 하고 정치 중립이다, 정교 분리다, 중립성의 함정이다, 나는 바쁘다 뭐 이런 핑계로 이와 같은 것을 피하는 그런 국민들은 결코 뭐냐 이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게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2030 세대가 모르고 안 깨어나다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깨어나서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깨어났냐? 왜 깨어났냐? 그 사람들이 손빛개시나 이런 거 말아요. 뭐냐?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 다음에 뭐 공산화는 안 돼, 그 다음 차이나고 부정선거 방지, 뭐 수많은 어떤 그 주장 내용들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 윤 대통령이 불쌍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체제 위기의식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민들을 깨우는 것도 바로 그 대목에서 바로 말해줘야 된다. 그냥 뭐
이제 선거판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할게요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거든 뭐든 간에 총력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주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가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일정 뭐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닥쳐야 될 그런 위기임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의 분들도 지난 대통령 선거 가운데서 대통령 선거라다 탄핵 가운데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실제 1월 중순쯤 됐을 때 호남 지역에서도 대통령 탄핵 반대가 45%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이후에 대선으로 가니까 다시 또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호남 분들의 지금 이와 같이 45%까지 나온 데서 뭐를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분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비율이 45%는 있구나. 우리 여기서 뭐냐면 호남 사람을 어떻게 깨워야 할지를 우리는 여기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깨어났다 이거예요. 체제 위기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는 또 전략 전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제가 18년 동안 하면서 우리 우파 단체들을 많이 이렇게 접촉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면서 느낀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구나. 그 다음에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한 사람의 리더십을 이게 수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끝없는 이 혼미, 그 다음에 서로의 방법론이 다 틀리고 해서 이제 이거를 콩가루와 같다, 밀가루와 같다 그런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이 전투 체제를 갖출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농산훈련소에 보면 이게 이제 훈련을 똑같이 받으면 일사불란한 전투가 가능한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파들 한 1,500만 명이라고 된다면 이분들을 모아놓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저는 어디서 찾았나 하면 교제에다 낮춰라.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0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 나름 일사불란할 수 있는 것은 바이블,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 성경이 하나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이니 칼빈이니 오직 성경으로 성경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이탈 없이 유지되듯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우리 우파 진영이 오합지졸을 막으려면 바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전술서가 있어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책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이 적화 현상을 전체적인 현상을 분석한 책이라면 마을 전쟁은 지금 대한민국의 하부, 읍면동, 시군구, 시도, 지방정부의 이와 같이 대한민국 하부가 어떻게 지금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점령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상황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제 고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이 꼭 여러분들이 훈련 적어도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의 전사가 되려고 하면 이 두 가지는 꼭 읽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이 책 내용의 핵심 내용을 이걸 다 소화해가 다른 사람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 키워드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체제전쟁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세력이고 지금 요와 간단 명료한 내용을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어떤 정황인지를 알게 해주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혼미한 상황을 일단은 한 50% 정도는 정상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지금 진보와 보수로 잘못 지금 진영이 나눠져가지고 혼미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일단은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이 상태도 지금 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무조건 나가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국회에 대한 천명동코 강의를 했어요. 총선이 끝난 후에 너무너무 지금 우파 진영 내에 막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아봐야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때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1000명 정도가 다 우파 단체장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인데, 자, 여러분 우파라는 말 아세요? 그렇게 다 아는데 그 물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파라는 이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프로가 우파입니까? 10%에서 20%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일부가 들어요. 그 다음에 30%에서 40%만이 우파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에서 60% 우파다. 그럼 70%에서 80%가 우파다라는 손 들어보세요. 했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요? 10% 이게 네 그룹이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파라는 용어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20%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80%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이 지금 같은 용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용어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되면 이게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이상하거든요. 자기 눈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또 물었어요. 우파가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자유민주주의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10% 20%밖에 안 됩니까? 그건 아닌데 지금 용어의 혼란이 이 정도로 심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지금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자라 그러면서 막 벽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20% 30%만 우파고 나머지는 다 적대적인 거야. 정신 못 차리는 놈들 막 이렇게 때리면 우리가 이 많은 70%가 어딜 가겠냐고. 좌익들한테 다 붙어버리지. 그래서 오늘날 이게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호미한 사람도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끝없는 교육과 순환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현재의 대한민국으로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될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을 계속 교육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지 적대시할 대상은 아니다. 적대시는 누구만? 반체제 세력만 적대시하고 나머지는 계속 구분하면서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될 그런 어떤 과정인데 우리는 끝없이 교육, 정규자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에 언론도 다 맡겨놓고 다 뺏길 때까지 나는 몰라. 그 결과가 오늘날 이 지경을 만든 거야. 우리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사상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될 이유는 바로 혼미한 이웃과 자녀들과 그 다음에 조카들과 이런 사람들 옆에 있는 교인들을 깨우쳐야 될 사명이 바로 누구한테 있다. 정부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5분만 쉬고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5분